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는 크기가 곧 힘을 의미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영토가 100배나 넓고 인구는 20배 이상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요. 또한 일본 역시 면적과 경제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두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학계에서 벌어진 논쟁은 단순한 역사적 해석을 넘어 한국 문화의 본질과 그 독창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연구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학자가 직접 탐구한 한국 문화의 숨겨진 진실과 독창성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며 한국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곳의 공기를 마시고 거리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즈넉한 고궁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첫날부터 저는 이 도시의 이중성에 매료되었습니다. 1년간의 연구 파견은 저에게 큰 기회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동아시아 문화비교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저의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학술대회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그들의 논쟁을 경청했죠. 그러다 도쿄대학교의 히로미 사카모토 교수가 발표대에 올랐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한국 문화는 주변국을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지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일부 한국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그의 주장에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는 분명 독창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카모토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모방성을 강조했어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카모토 교수의 주장이 옳다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의 연구 기간 동안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독창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느낀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놀랍도록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서양학계에서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중간 문화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에 대항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책과 논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 독창성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건축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주 한옥마을로 떠나기 위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이것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밝히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산과 들을 감상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펼쳐지는 한국의 자연 풍경은 제가 책으로만 접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어요. 전주에 도착하자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이 저를 맞이했죠. 기와 지붕이 그려내는 하늘선은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물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의 한옥은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돌과 마루의 조합은 한국 특유의 건축 방식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한국인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강남 쪽인 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 요소였고,
일본의 다타미와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건축 방식이었죠. 이런 발견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옥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처마의 곡선이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물보다 더 우아하고 유연했어요. 이는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적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름의 강한 햇빛은 차단하면서도 겨울의 따스한 햇살은 집 안으로 들이는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이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옥의 배치도 독특하죠.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 그리고 대문 간의 위치는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과 가족 구조를 반영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했어요. 이런 공간 구성은 분명 한국만의 독창적인 요소였습니다. 중국의 사업원과도 다르고 일본의 전통 가옥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한옥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수록 사카모토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옥마을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현지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을 주문했습니다. 주인장에게 물었어요. 이 음식들이 정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건가요? 주인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김치만 해도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절임 채소가 있지만 우리 김치처럼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사용하진 않죠. 저는 김치의 맵고 신선한 맛을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독특한 맛이었어요. 중국의 파오차이나 일본의 스케모노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리고 된장과 고추장도 한국 특유의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이런 발효식품들은 한국의 기후와 농경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었죠. 이런 발견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전주에서의 이틀간의 연구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음식은 분명 독창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 연구 목표를 설정했어요. 바로 한글과 한국 서예의 독창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 창제자가 명확히 밝혀진 문자 체계라고 알고 있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저를 맞이했죠. 그의 눈빛에서 지혜와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 서니 묘한 존경심이 일어났어요.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담긴 발명품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반영했죠.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중국 한자나 일본의 가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은 분명히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원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사고에 감탄했어요. 14세기 중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다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죠. 그런 선견지명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의 다른 전시실에서는 한글 서예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자 서예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과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둥근 모음과 직선적인 자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조형미는 독특했습니다. 저는 작품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어요. 맑고 단정한 선의 흐름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예가가 말했어요. 한글 서예는 한자 서예의 기법을 일부 차용했지만 문자 자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간송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회화와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김정희의 추사체 작품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서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분명히 독자적인 특성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힘찬 필치와 여백의 미학은 한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작품 앞에 서 있으니 시간이 멈춘 듯한 묘한 감각이 들었어요. 미술관을 나서며 저는 현대 서울의 거리로 눈을 돌렸어요. 상점 간판과 광고판에서도 한글의 독특한 미학이 살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전통 서예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재탄생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 문화의 연속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였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디자인 전공 학생이 말했어요.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현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 제품 디자인, 심지어 패션에까지 한글의 미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옥과 한식에 이어 한글과 서예에서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한다면 사카모토 교수의 주장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자신감이 샘솟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2달 후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 세미나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부 학자들, 특히 사카모토 교수와 그의 동료들로부터 강한 반박이 이어졌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태도에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카모토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식은 중국 요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한글도 중국 문자의 변형이다. 그의 말에 일부 참석자들이 동조하는 듯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제 논지를 설명했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한국 문화에 중국과 일본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단순히 모방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학문적 태도를 유지하려 했어요. 한글은 창제 원리부터가 한자와 완전히 다르며 한식 역시 한국만의 발효 문화와 조리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 교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중국 문화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맥켄지 교수님의 연구는 지나치게 한국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 같군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제 연구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서구와 일본 학계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바꾸는 것이 그저 불가능한 일인 걸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그 순간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 제 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미영 교수님이었어요. 맥켄지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할까요?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문화인류학 전문가로 특히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사카모토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문화의 독창성도 함께 연구해 보세요. 현대 한국 디자인, K-팝, 영화 등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과 현대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면 더 설득력 있을 겁니다. 김 교수님의 제안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전통 문화에만 집중했던 것을 깨닫고 연구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서울 패션위크, K-팝 콘서트, 영화 아카이브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듯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서울 패션위크에서는 전통 한복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의 선과 색감이 현대 패션과 만나 전혀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전통의 보존이 아닌 창조적 계승이었습니다. 그 창의적인 변용에 감탄했어요. 한 젊은 디자이너가 설명했어요. 우리 디자인의 영감은 물론 전통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있어요. 한복의 선과 여백의 미학은 현대 패션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요소입니다. K-팝 콘서트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한국 문화를 발견했어요. 치밀하게 안무된 퍼포먼스와 세련된 비주얼, 그리고 전통적 요소와 글로벌 트렌드를 융합한 음악은 분명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그룹의 음악에서는 한국 전통 악기의 소리나 장단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그 독창적인 융합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음악 프로듀서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K-팝의 성공 비결은 한국적 정서와 글로벌 트렌드의 절묘한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음악을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하고 있죠. 영화 아카이브에서는 한국 영화의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가족관계, 사회구조, 역사적, 트라우마 등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담아내면서도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그 깊이 있는 서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독특한 서사 구조였습니다. 코미디와 비극, 액션과 멜로드라마가 한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은 할리우드나 유럽, 심지어 일본 영화와도 차별화된 특징이었어요. 이런 장르적 혼합은 한국 영화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장르 혼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한국 영화 아카이브의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한국 영화의 정체성은 혼종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영화의 장르와 기술을 받아들이되 한국적 정서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했죠.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변용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현대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한국 문화의 진정한 독창성은 전통의 보존이 아닌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변용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외부 문화 요소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왔어요. 이 발견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연구 자료를 재구성했어요. 한국 문화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모방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외부 요소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해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한 문화로 재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죠. 이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을 때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선명함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 학술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연구 결과를 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건축과 디자인의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사카모토 교수와 다른 학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생겼어요. 발표 당일,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청중 중에는 사카모토 교수를 비롯한 몇몇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명확한 증거와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한국 건축은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온돌 시스템은 한국의 기후에 맞게 발전한 독창적 난방 방식으로 중국의 화로나 일본의 고타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닥 아래를 지나는 연기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설계한 온돌 시스템은 분명 한국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외부에서 들여온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필요에 맞게 발전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할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또한 한옥의 처마 구조를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처마는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실내로 들이는 과학적 설계입니다. 이러한 기능적 미학은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청중들은 주에 깊게 경청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고 질문을 위해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도 처음과는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달라진 태도를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한국 디자인의 현대적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 요소가 현대 디자인에 창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 로고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의 한글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조형적 특성이 어떻게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K-팝 앨범 커버와 포스터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활용되는 사례도 보여주었죠. 이런 사례들을 발표할 때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부 영향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독창성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청중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다가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인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가 먼저 발언했어요. 맥켄지 교수님의 연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인식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건축의 독창성에 관한 논지가 흥미롭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카모토 교수의 질문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맥켄지 교수님, 한국 건축의 독창성을 주장하셨지만 온돌 역시 중국 북부의 난방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한국의 온돌과 중국 북부의 난방 시스템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발전 과정과 최종 형태의 차이입니다. 사카모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완전한 독자성이 아니라 창조적 변용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문화란 본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문화란 존재하기 어렵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외부 요소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장 내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동의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사카모토 교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접근 방식입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말했어요. 맥켄지 교수님의 연구가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는 약 3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버드와 서울을 오가며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어요. 마침내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투고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동아시아 연구 저널인 저널 오브 이스트 아시안 스터디스에서는 제 논문을 다음 호의 주요 기사로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출판을 앞두고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국립한글박물관, 그리고 몇몇 현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모든 것이 더 깊게 다가왔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김미영 교수님과 만났어요. 그녀는 제 논문 초고를 읽고 조언을 해준 몇 안 되는 학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였어요, 에릭.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건축과 디자인의 독창성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서구학계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실 겁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저는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버드는 물론이고 옥스퍼드, 소르본, 베이징 대학교 등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쿄 대학교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직접 저를 초청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도쿄에 도착한 날, 그는 공항까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맥켄지 교수님의 연구는 제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화를 너무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도쿄 대학교에서의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강연 후 사카모토 교수는 저를 교내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 학계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영향과 독창적 발전에 관한 비교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카모토 교수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한때 서로 대립했던 두 학자가 이제는 함께 연구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도쿄에서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연구 과제들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논문이 학계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컸어요.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동아시아학과는 한국학 과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실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항상 붐볐어요. 학생들과의 대화는 늘 제게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 두 번째 저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조적 변용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문화 교류와 독창적 발전 과정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책이 출판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교수가 다가와 제 손을 굳게 잡았어요. 맥켄지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방문했던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때와 같았지만 제 눈에 비치는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버드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제 학문적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동아시아학 연구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